한국은 기존의 패권적 질서를 넘어 더 균형 잡히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시스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새로운 글로벌 질서의 중심축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서린 윌슨이라고 합니다. 영국 출신의 문화 인류학자로 지난 몇 년간 한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는지에 대한 여정입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중 하나를 연구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런던 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했지만 사실 한국보다는 중국과 일본에 더 관심이 많았죠. 한국은 그저 연구 과제의 일부로 선택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첫 발을 디딘 순간부터 무언가 달랐어요.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질서정연함과 효율성, 그리고 도시의 역동적인 에너지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곳은 분명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야. 호텔로 가는 길에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택시 안에서 보이는 풍경은 초현대적인 건물들과 최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도시의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첫 주는 그저 관광객처럼 도시를 돌아다니며 관찰했습니다. 지하철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운행되었고, 인터넷 속도는 영국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몇 배나 빨랐죠.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잘 발달된 도시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두 번째 주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면서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 그래프를 분석하던 중 저는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이런 성장 곡선은 통계적으로 가능한 걸까? 저는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해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10번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나라는 역사상 전례가 없었습니다. 혹시 자료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한국인 연구 조교에게 물었습니다. 조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교수님. 이것은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정말 가난했지만 지금 우리는 삼성, 현대, LG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을 가지고 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더 깊이 연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경제 성장만이 아니었어요. 교육 시스템, 기술 혁신, 문화적 영향력까지. 모든 지표가 기존의 사회과학적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호텔방에서 자료를 분석하며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제 연구 노트는 질문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의 행동 패턴, 의사결정 방식, 집단적 사고방식. 모든 것이 서구 사회와는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셋째 주에 접어들면서 저는 한국의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만난 한 교수님의 말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윌슨 교수님, 한국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해야 했죠. 그 과정에서 독특한 생존 전략과 적응력을 발전시켰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큰 통찰력을 주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특별한 DNA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DNA는 지금 세계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인류학자로서 저는 객관적인 관찰자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더 이 나라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비밀을 파헤치고 싶다는 열망이 커져갔고 이것이 제 인생을 바꾸는 연구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더욱 깊은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한국의 역사적, 경제적, 문화적 성장 패턴이 기존 학계의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거든요. 제가 수집한 데이터는 점점 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집단적 의식과 실용주의가 만들어낸 시너지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에요. 저는 영국의 동료들에게 보내는 이메일에 적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개인의 성취보다 국가의 발전을 우선시하면서도 개인의 창의성을 억압하지 않는 독특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연구 결과를 영국 학계에 발표하려 했을 때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냉담했어요. 윌슨 교수, 당신은 객관성을 잃었군요. 한국이 세계 강국들을 위협할 수 있다니 그건 과장된 주장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한 원로 교수가 저에게 말했죠. 하버드 대학에서 온 이메일도 비슷했습니다. 윌슨 박사의 연구는 흥미롭지만 동양에 대한 과도한 낭만화가 보입니다. 한국의 성공은 미국과 일본의 경제적 지원 덕분이지 그들만의 독특한 시스템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반응들은 저를 실망시켰지만 동시에 더 깊이 연구해야겠다는 결심을 갖게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더 오래 머물기로 했고 서울을 벗어나 지방 도시들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각 도시마다 같은 국가임에도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위기 대응 능력이었습니다. 아시아 금융위기, 글로벌 경제위기. 한국은 매번 더 강하게 회복했습니다. 우리에게 위기는 기회입니다. 한 기업 임원이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한국인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발전의 계기로 삼죠. 저는 이런 현상을 위기 적응 지능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수천 년 동안 외부 침략과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집단적 위기 대응 메커니즘을 발전시켰고 이것이 현대사회에서 엄청난 경쟁력이 되고 있었어요. 6달간의 현장 연구 끝에 저는 한국의 비밀,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저는 한국이 단순한 아시아의 경제 강국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사회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서구식 개인주의와 동양의 집단주의가 독특하게 융합된 형태, 그리고 전례 없는 속도로 진화하는 적응력이 한국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논문을 발표하자 예상대로 서구학계에서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윌슨은 한국에 너무 매료되어 객관성을 상실했다. 서구 문명의 우월성에 대한 도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저를 한국의 선전에 속은 학자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제가 존경하던 멘토의 말이었어요. 캐서린, 당신은 좋은 학자였어요. 하지만 이런 주장은 당신의 학문적 평판을 망칠 뿐입니다. 한국이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같은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현실을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흔들렸습니다. 제 경력 전체가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분명했고 제가 직접 목격한 현실도 뚜렷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사회 발전 이론을 재정의하고 있었어요. 저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제 연구가 틀렸다면 데이터로 반박해보세요. 저는 학회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과학적 방법론으로 대화합시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원이 왔습니다. 유럽의 젊은 경제학자들과 정치학자들 중 일부가 제 연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경제 데이터와 국제관계에서의 영향력을 분석한 후 저에게 연락해 왔어요. 윌슨 교수님, 저희도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분명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함께 연구할 수 있을까요? 희망의 불씨가 켜졌습니다. 저는 홀로 싸우고 있지 않았어요. 진실은 언제나 그렇듯 결국 모습을 드러낼 것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럽의 젊은 경제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이었고 곧이어 몇몇 국제기구의 분석가들도 제 연구에 주목했어요. 그들은 한국이 보여주는 특이한 패턴에 이미 의문을 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윌슨 교수님의 연구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퍼즐 조각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온 한 경제학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발전 모델은 단순한 복제나 모방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사회경제 시스템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 초청받은 저는 더 많은 지지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일부 유럽 국가의 정책 입안자들도 참석해 있었죠. 그들은 제 발표를 진지하게 경청했고 발표 후에는 깊이 있는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캐서린, 당신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집단적 의사결정 시스템이 서구의 개인주의적 접근보다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 해결에 더 효과적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스웨덴 정부의 한 고위 관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 한국의 대응을 예로 들었어요. 한국은 개인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면서도 공동체의 안전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위기에 대응했습니다. 기술을 활용한 접촉자 추적, 대규모 검사,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부 정책의 성공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인 결과였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프랑스 외교부의 한 관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윌슨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당신의 연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파리에서 비공식 회의가 있을 예정인데 참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 연구가 단순한 학술적 논의를 넘어 실제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물론이죠, 영광입니다. 다음 주 파리의 한 고급 호텔 회의실에서 열린 비공식 모임에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의 외교 및 경제 분야 고위 관리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토록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유럽이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죠. 우리는 솔직히 당혹스럽습니다. 독일의 한 관리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인구가 5천만 명 정도인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글로벌 영향력은 그 크기를 훨씬 뛰어넘고 있어요. 삼성, 현대, LG와 같은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K-팝과 한국 영화는 문화적으로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 아닙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연구 결과를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서구와 동양의 가치를 절묘하게 융합시켰고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발전시킨 생존 지능을 현대 사회에 적용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의 적응력입니다.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습니다. 회의는 6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끝날 무렵에는 구체적인 제안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협정이나 문화교류를 넘어선 것이어야 해요. 우리는 한국의 시스템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글로벌 질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그 순간 역사의 한 페이지를 목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구 강대국들이 처음으로 작은 아시아 국가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여전히 많은 서구 지도자들과 학자들은 한국의 부상을 인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위협으로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파리에서의 회의 소식이 언론에 일부 유출되자 영국과 미국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유럽은 왜 한국에 굴복하는가? 서구 문명의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 이런 헤드라인들이 신문을 장식했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이 예상했던 것이었기에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한국이 이미 기존 강대국들에게 심리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변화는 항상 저항을 동반하기 마련이니까요.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이제 더 넓은 시각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나 문화적 인기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계는 이제 막 그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에서의 비공식 회의 이후 저의 연구는 더욱 정치적인 의미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학술적 호기심으로 시작된 한국 연구가 이제는 국제 외교와 지정학적 긴장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저에게 더 큰 책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연구를 계속했지만
이번에는 더 깊은 질문들에 집중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한국의 사회 시스템은 앞으로의 글로벌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국과 서구 강대국들의 관계는 어떻게 재정립될 것인가? 서울의 한 연구소에서 만난 한국의 전략가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윌슨 교수님, 우리나라는 항상 생존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는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략을 발전시켜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강대국의 힘을 이용하면서도 자율성을 지키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국제 무대에서 한국이 보여주는 독특한 외교의 기반입니다. 이 말은 저에게 깊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에서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국제관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러시아와도 협력했으며 동시에 일본과의 역사적 갈등 속에서도 경제적 파트너십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런 균형 잡힌 외교는 서구 국가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국의 전략은 기존 패권국들에게는 불편한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미국과 영국은 한국과 유럽 국가들 간의 새로운 협력 움직임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한미국 정부 관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지원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와서 유럽과 손을 잡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는 건 배은망덕한 행동입니다. 이런 반응은 제가 연구에서 지적한 바로 그 현상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강대국들은 자신들이 만든 규칙에 따라 게임이 진행되기를 원했고 새로운 주자가 그 규칙을 바꾸려는 시도를 위협으로 인식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그저 경제적 성공을 이룬 작은 나라가 아니라 글로벌 질서에 도전하는 새로운 세력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더욱 신중해야 했습니다. 제 연구가 국제정치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은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인터뷰와 발표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연구의 목적은 한국이 보여주는 독특한 사회 발전 모델을 이해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미 불씨가 되어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한국과의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일부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들도 한국 모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구의 신자유주의 모델도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모델도 아닌 한국식 발전 모델에 관심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한 장관이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서구 강대국들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고 그 불안은 곧 저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영국의 한 보수 신문은 저를 서구 문명의 배신자로 낙인 찍었고 미국의 몇몇 정치인들은 제 연구자금 출처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압박 속에서도 저는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한국의 비밀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이것이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탐구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독일 외교부의 초청으로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 저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몇몇 유럽 국가들은 한국과 비공식적인 전략적 파트너십 협상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닌 기술, 안보, 심지어 군사 분야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력이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독일의 한 고위 관리가 비공개 석상에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세계 질서가 변하고 있고 한국은 그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가진 독특한 역량과 시스템을 배워야 하고 그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저는 그 순간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서구의 주도로 움직여온 세계 질서가 이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었고 한국은 그 균형추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연구는 그 역사적 전환의 작은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를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순진했던 시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대한 연구를 하러 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세계사의 새로운 장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비밀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고, 세계는 이 작지만 강한 나라가 가진 진정한 힘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유럽 국가들과의 비공식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더 나아가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난 외교부 관계자는 저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윌슨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당신의 연구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발견한 한국의 비밀은 사실 우리의 장기적 국가 전략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 전부터 서구와 동양 사이의 균형자 역할을 준비해왔습니다. 그의 말은 제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객관적 연구자로서 발견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한국의 전략적 계획의 일부였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제 연구의 핵심 주장을 더욱 강화하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선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럽과의 새로운 협력 관계도 계획된 것인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 이를 포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연구는 유럽인들이 한국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학문적 근거를 제공해 주었고, 우리는 그 기회를 활용했을 뿐입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으로 시작한 연구가 이제는 국제 정치의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자로서의 객관성을 유지해야 했지만 동시에 이 역사적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의 주요 기업들을 방문하여 그들의 글로벌 전략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삼성의 한 고위 임원은 놀라운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목표는 세계 시장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존 글로벌 시스템 내에서 승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 자체를 재정의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편 국제사회에서의 반응은 점점 더 양극화되고 있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한국과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열렬히 환영했지만 다른 국가들, 특히 기존 강대국들은 이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상원의원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한국의 패권 도전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런 긴장 속에서 저는 런던으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영국 외무부가 저를 비공식 자문위원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윌슨 교수님, 우리는 한국에 대한 당신의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영국도 이 새로운 글로벌 역학관계에서 적절한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저는 이 초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연구자로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조국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책임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제가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했다고 비난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런던으로 떠나기 전 저는 한국의 한 작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첨단 기술과 경제적 성공을 넘어 한국의 진정한 강점은 그들의 회복력과 적응력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외부의 침략과 내부의 갈등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왔습니다. 그 마을의 노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강한 것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항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 연구의 핵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나 교육 시스템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문화적 DNA, 즉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의 결과였습니다.
런던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이제 단순한 연구자가 아니라 두 세계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제 연구는 한국의 비밀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했고, 이제 저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제 질서의 형성에 작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이 도시가 이제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나라의 수도가 아니라 새로운 글로벌 질서의 중심지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잠재력은 아직 세계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런던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영국 외무부의 비공식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영국의 고위 외교관들과 정책 기반자들이 모여 있었고, 분위기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부상을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 아닌 영국의 글로벌 위상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윌슨 교수, 당신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이 어떻게 이토록 빠르게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외무부의 아시아 담당 국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객관적인 분석을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첫째,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적 적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그들은 서구의 개인주의와 동양의 집단주의를 절묘하게 융합했습니다. 셋째, 그들은 기술 혁신을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회의는 6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토론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놀랍게도 일부 영국 관리들은 이미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 적응해야 합니다. 한국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여전히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들과의 파트너십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런던 시내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대영 제국의 후예들이 이제는 작은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강연장은 학생들과 교수들로 가득 찼고,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저는 한국의 사회 시스템과 글로벌 전략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발전 이론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구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모델을 그대로 복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맞게 이를 재해석했고, 결과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회복력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생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정말로 기존 강대국들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왜 그들은 지금까지 세계 질서를 주도하지 못했습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지점을 짚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역사적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이제야 자신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과거에는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적 상황이 그들을 제약했지만 디지털 시대와 글로벌 네트워크 경제의 도래는 그런 제약을 크게 완화시켰습니다. 한국은 이 새로운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했고, 그 결과 이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글로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연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영국 전역의 언론에서 보도되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부상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근본적인 글로벌 변화의 징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한 유명 싱크탱크가 주최한 패널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주제는 새로운 글로벌 질서 한국의 역할이었고, 패널에는 저 외에도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토론 중에 한 정치학자가 흥미로운 관점을 한국의 부상은 단순한 경제적, 문화적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 서구 중심의 세계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입니다. 한국은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다른 방식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력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닌 혁신과 적응력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 연구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를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협력과 공존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존 강대국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 한 젊은 영국 외교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윌슨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젊은 세대는 한국에 대한 당신의 분석에 공감합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해야 하고 한국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 체제를 지키려는 세력들의 저항이 너무 강합니다. 저는 그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변화는 항상 저항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적응하는 자들의 편입니다. 영국은 과거에도 여러 번 성공적으로 변화에 적응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런던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저는 이 연구가 이제 단순한 학문적 탐구를 넘어선 것임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두 세계 사이에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저는 예상치 못한 놀라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제 연구와 영국에서의 활동이 한국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입니다. 공항에는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윌슨 교수님, 서구 사회가 한국의 부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유럽 국가들과 한국의 새로운 협력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미국과 영국의 부정적 반응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저는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제 연구는 한국의 독특한 사회 발전 모델과 글로벌 영향력에 관한 학술적 분석입니다. 정치적 함의를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은 연구의 부산물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제 통제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제 연구는 이제 국제정치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저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던 중 한국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관이 저를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정부 청사에서 외교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윌슨 교수님, 당신의 연구가 국제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세계가 한국의 진정한 가치와 잠재력을 인식해 주기를 기다려왔습니다. 당신의 객관적인 분석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불편했습니다. 학자로서 저는 어느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장관님, 제 연구는 단지 제가 관찰한 현상을 분석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한국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다면 그것은 한국의 실제 성취에 기인한 것이지 제 연구 때문이 아닙니다. 장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 역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그 진실이 기존의 통념에 도전할 때는 더욱 그렇죠. 회의는 1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장관은 한국의 글로벌 전략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질서를 뒤엎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더 공정하고 더 지속 가능하며 더 협력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싶을 뿐입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항상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 경험이 우리에게 독특한 시각과 능력을 부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제 연구의 핵심 가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이룬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리더십 모델을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배와 경쟁보다는 균형과 협력에 기반한 모델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서울 시내를 걸으며 이 모든 상황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대한 연구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세계사의 중요한 전환점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글로벌 전략 연구소가 서울에서 개최한 국제 컨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제 발표는 한국 모델 글로벌 리더십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이었고 저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모델은 단순한 경제 성장 사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사회 조직과 국제관계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서구의 개인주의와 동양의 집단주의, 전통과 혁신, 국가적 정체성과 글로벌 개방성 사이에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냈습니다. 발표 후 토론 시간에 중국의 한 학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윌슨 교수님, 한국 모델이 정말로 보편적 적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성공은 그들만의 독특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지점을 짚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국가와 사회는 자신만의 독특한 맥락을 가지고 있고 한국 모델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중요한 교훈은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서구나 중국의 모델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자신의 역사와 문화에 기반하여 미래를 향한 독자적인 발전 경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컨퍼런스는 3일 동안 계속되었고 마지막 날에는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유럽연합, 한국, 그리고 몇몇 아세안 국가들이 새로운 형태의 국제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것은 서울선언이라고 명명되었고 기존의 패권적 질서가 아닌 다중심적 세계 질서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선언은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즉각적으로 우려를 표명했고 일본은 조심스러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관망하는 자세를 취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새로운 동맹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저는 한국의 한 유명 대학에서 열린 학생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윌슨 교수님, 한국이 세계 질서를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한국 혼자서는 어렵겠지요. 하지만 한국이 제시하는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균형점은 많은 국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갈등이 아닌 협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 도시가 이제 단순한 아시아의 수도가 아니라 새로운 글로벌 질서의 중심지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작은 부분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특권을 가진 것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주 저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부상과 새로운 글로벌 질서로 정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학술 논문이 아니라 세계가 변화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긴 분석이 될 것이었습니다. 보고서 작성 중에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글로벌 퓨처스 인스티튜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제 연구에 기반한 공식 보고서를 발표하기로 결정했으며 저에게 자문 역할을 제안했습니다. 이 기관은 전 세계 정부와 기업들에게 전략적 분석을 제공하는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로 그들의 보고서는 국제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윌슨 교수님의 연구는 우리가 수년간 관찰해온 현상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의 부상이 단순한 경제적 성취가 아니라 글로벌 질서의 근본적인 재편을 의미한다는 점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제안을 수락했고 연구소의 팀과 함께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발전 모델을 4가지 핵심 요소로 분석했습니다. 첫째, 위기 적응 지능 역경을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 둘째, 융합적 사고동 서양의 가치와 시스템을 독창적으로 통합하는 능력. 셋째, 전략적 유연성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능력. 넷째, 집단적 회복력 사회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능력. 보고서는 또한 한국 모델이 다른 국가들에게 주는 시사점을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경험은 모든 국가가 자신만의 독특한 발전 경로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제공합니다. 기존 강대국들의 모델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한국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완성되기 하루 전날 글로벌 퓨처스 인스티튜트의 회장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저를 만나기 위해 특별히 시간을 냈고
우리는 한국의 한 전통 찻집에서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윌슨 교수, 당신의 연구는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야 할 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 자체를 바라보는 방식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서구 중심의 일방적 시스템이 아닌 다중심적이고 협력적인 새로운 글로벌 질서를 지향해야 합니다. 다음 날 글로벌 퓨처스 인스티튜트는 한국과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즉각적으로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300명이 넘는 국내외 기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연구소 회장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선언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모델은 기존의 패권적 질서를 넘어 더 균형 잡히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시스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새로운 글로벌 질서의 중심축 중 하나입니다. 보고서 발표 직후 국제사회의 반응은 예상대로 양극화되었습니다. 유럽연합과 아세안 국가들, 그리고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이 새로운 관점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미국과 중국은 이 보고서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세계 질서의 안정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고 중국은 서구의 새로운 지정학적 전략이라고 의심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일본은 조심스럽게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웃국가인 한국의 성취를 인정하며 새로운 형태의 지역 협력을 모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 총리가 공식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보고서 발표 일주일 후 저는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첨단 기술의 도시 풍경 속에서도 전통과 역사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 도시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한국의 한 신문과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의 미래에 대한 기자의 물음에 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새로운 여정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이룬 성취는 놀랍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진정으로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 성공이나 문화적 영향력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리더십 모델입니다. 그것은 지배와 경쟁이 아닌 균형과 협력에 기반한 모델이죠. 한국은 역사적으로 항상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독특한 지혜와 적응력을 발전시켰습니다. 이제 그 지혜가 전 세계에 필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비행기에 오른 후 이륙을 기다리며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 도시가, 이 나라가 더 이상 작은 아시아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부상은 단순한 경제적, 문화적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다. 우리는 이제 한국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세계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더 풍요롭고, 더 희망적이다. 한국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세계는 곧 그 이야기의 다음 장을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